예. 오늘은 동영상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동영상 녹화를 해서 그냥 통째로 올려드릴 거고요. 또 이제 뭐 안 오는 분, 강좌 안 듣는 분들한테도 그냥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뭐 제가 계속 홍보 글쓰기 강좌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저도 실제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저도 실천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역시, 카페를 기본으로 하고 유튜브 홍보가 가장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해보고 있는데, 그전엔 제가 직접 다 해봤어요. 근데 요즘은 한 몇 년 동안 홍보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제가 직접 안 하다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홍보를 CEO가 직접 안 하다가 보면은 뭐 하나 마음에 차는 게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CEO는 마음에 차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CEO 수준이 회사 수준이나 마찬가지인데, CEO가 직원들이 하는 홍보에 만족해버리면 발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에 한번 또 설명드리겠지만, CEO가 직접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진짜 답답해서 제가 유튜브 홍보까지 해봤어요. 근데 이 썸네일도 사실은 제목 뽑기하고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답답하냐면, 처음에 이 제목으로 이제 편집을 맡겼어요. 근데 편집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문제인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제목을 보면은 뭔가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편집자한테 요거 고쳐달라 그러면 편집자도 또 고쳐줘도 또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직접. 제가 썸네일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틀 딱 해보니까 썸네일 만드는 기본 요령은 생기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쓰는데 지장 없잖아요.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건 이거였어요. 이게 벌써 두 번째 거다. 이렇게 만드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테두리를 친 거죠, 지금. 볼드, 진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검은색 테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은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저는 미리 캔버스라는 프로그램을 썼거든요. 근데 이런 디자인 감각이 저는 없어요. 저는 없는데, 어쨌든 프로그램이 하도 잘 되어 있어서 요거 만드는데 진짜 익숙해지면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미리 캔버스로 만들까? 캔바로 만들까? 근데 저는 캔바 쓰다가 이제 미리 캔버스로 쓰고 있거든요. 미리 캔버스는 이제 유튜브 썸네일이라는 템플릿을 아직 주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썸네일에다가, 유튜브 플랫폼에다가 사진 올려놓고 글자 올려놓으면은 이게 그냥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썸네일이라는 게 진짜 별거 아니구나. 근데 이거를 그전에는 제가 돈 주고 맡겼단 말이에요. 돈 주고 맡겼는데 하여간
누구나 다 그렇듯이 이 제목이 마음에 들기 진짜 힘들어요. 올려놓고 보면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고쳐. 근데 이거 네 번째 고친 거예요, 이거. 거의 다. 근데 툴을 좋은 걸 쓰면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제작을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제 지론이, 홍보에서 제 지론은 다음에 한번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근데 오늘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철저히 카페를 기저에 깔고, 그러니까 카페를 베이스로 한다고요. 카페를 베이스로 한다는 거죠. 카페를 출발점으로 하는 거죠. 출발점. 카페를 출발점으로 하고 소셜 미디어를 채널로 삼아요. 여기에 유튜브, 페이스북, 단톡방, 인스타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최근 들어와서 유튜브를 반드시 해라 이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광고를 직접 해봤어요. 야, 이 조회수가 어떻게 바뀌냐 해봤는데, 야, 이것도 제가 직접 저 혼자 촬영했어요. 안녕하세요. 다른 나라의 온라인 이거는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티콘 글로벌의 김준건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다른 나라의 온라인 shop을 열고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런데 미리 해보니까 지금 광고하는 방법에서도 유튜브가 제일 쉽게 돼 있어요. 페이스북은 이상하게 어려워요. 페이스북은 제한도 많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도 했었거든요. 페이스북으로 해서 잘 모르겠는데, 유튜브는 광고하기 굉장히 쉽게 만들었고, 확실히 예측했던 대로, 돈을 집어넣는 것만큼 클릭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조건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그거는 이제 예측을 했었잖아요. 이미. 왜냐하면, 우리들이 검색을 할 때, 유튜브하고 너무 오래 놀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죠? 검색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물 건조기, 좋은 거 하면 유튜브에서 치면 제일 잘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뭐냐면 구글이나 여기는 잘 안 보게 되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구조가. 근데 유튜브가 제일 좋다는 걸 저는 이제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실 때 카페는 반드시 쓰셔라. 카페는 진짜 반드시. 제가 이것만 제대로 알려줘도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하고 인연을 제가 이제 새로 강의를 한 게 몇 개월 안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뭐 글쓰기며 이렇게 강좌를 하면서 한 2달 사이에 저 때문에 만든 카페가 이 3가지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거 옛날에 만들어 놨지만 안 쓰다가 버려놓은 카페예요, 이분이. 근데 최근 들어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많이 쓰셔야죠. 베낀 거죠. 자기 옛날에 썼던 거를 베낀 건데, 어쨌든 최근이잖아요. 이렇게. 다시 써가지고 다시 올리는 거예요? 아니, 복사해서 옮기는 거죠, 뭐, 이분. 어쨌든 9월 달부터 한 거잖아요, 거의. 근데 김창섭 2022년도에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2023년 9월 18일부터 한 거예요. 쓴 소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안 썼을까? 카페를 왜 안 썼냐, 이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을 방법이 있나요? 어디에다가? 그리고 자기한테 뭐 물어보면은 뭐 세금 절세 정보 그러면 이거 해서 복사해서 링크 값만 보내주면 되잖아요. 링크 값만 보내주고 그 링크 값을 클릭해서 들어온 사람은 이거 전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뭘 얻은 거죠? 신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뜨내기 장사꾼이 아니구나. 진짜 진지하게 소기업이 발전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모든 홍보는 이미지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미지 광고가 중요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카페는 유튜브보다 그런 점에서는 월등히 우월한 수단이에요. 그렇지만 파급력은 약해요. 근데 카페가 있음으로써 모든 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보 주기가 정말 좋잖아요. 이번 이제 소장님은 아직은 훈련은 덜 돼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잘 돼 있네. 뭐 여기도 연구소 소개, 뭐 연락처, 뭐 이런 거 다 적어 놓으면 된단 말이죠. 여기다가 또 이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잖아요. 오픈 채팅방으로도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가 근거지인 거죠. 근거지. 그래서 홈페이지로 만드는 것보다 카페가 훨씬 쓸모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는요, 만들고 나면은 이 틀을 바꿀 때, 프레임을 바꿀 때 너무 힘들어요. 개발자가 붙어줘야 돼요. 근데 카페는 우리 손으로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굉장히 유용한 쓸모 있는 수단이니까 무조건 만들기를 저는 권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일단 시원하잖아요. 코리아 컨설팅 그룹도 이건 아예 만든 게 9월 11일이에요. 그렇지만 모양을 딱 보면 있어 보이는 거죠. 있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 자료를 분리해서 저장할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를 만든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카페가. 그러니까 무조건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보면은 이제 계속 개선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썸네일을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최근에 썸네일을 전부 4번을 바꿨거든요. 해놓으니까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글씨가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는 거죠. 썸네일 글씨 잘 보이게 하는 법. 찾으면 또 다 나온단 말이에요. 뭐 보색을 써라, 배경을 처리해라. 근데
배경을 처리하는 수단을 뭘로 쓰느냐,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이제는. 그래서 하여간 저는 미리 캔버스를 가지고 좀 쓰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배경이란 버튼이 있더라고요. 배경 누르니까 뭐 단색도 있고 패턴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아직 저는 한 사흘 썼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프로 버전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냥 기초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또 AI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써보면 이것도 무조건 개선이 되잖아요. 그럼 이분이 이제 KCG 그룹에서도 이걸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매우 가벼워 보이지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 카페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글로벌 임팩트는 프로그램 개발 회사잖아요. 여기도 9월 1일 날 만들었어요. 9월 1일 날 만들었는데 뭐 하여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 누가 물어봤나 모르겠네. 지금 몇 명 됐나? 몇 명 됐? 7명이네, 7명. 뭐 7명이면 어때요? 홍보하면 늘어나는 건데. 그래서 카페를 베이스로 삼아서, 기지로 삼고, 두 번째는 소셜 미디어로 배포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소셜 미디어 중에서 현재 제 경험으로는 유튜브가 최고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무조건 제작하라는 거죠. 유튜브 찍어보신 분 있으세요? 찍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김 선생님 해보셨고, 안 해보셨고. 근데 유튜브 촬영 어떤 거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이걸 스튜디오로 만들었잖아요. 저는 유튜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무실을 다 구조를 바꿨어요. 촬영하려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이걸 다 이제 새로 만들었으니까. 만들고, 카메라 좋은 거 사고, 조명 사고, 하니까 또 음향이 안 돼서 음향 또 설치하고,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전자칠판 사고, 뭐 이러다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안 맞아요. 이 시스템이 혼자 작동을 못 시켜, 이걸. 제가. 누가 찍어줄 때는 되는데, 나 혼자 찍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뭐, 이제, 표현이 좀, 뭐, 김 선생님 계시긴 하지만, 뭐, 새벽에 잠도 없는데, 새벽에 그냥 일어난 김에 취미 생활이잖아요. 전 이거 취미로 하거든요. 그래서 찍고 싶은데, 혼자 못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혼자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찾았더니 이제 보통 3가지 툴을 쓰나 봐요. 한국에서는. 하나는 OBS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하나는 뭐죠? 뭐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라이브 클래스도 있어요. 그 줌도 있어요. 근데 저는 2년 전까지는 줌으로 제가 직접 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줌의 문제는 제가 그 당시에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줌으로 찍으니까 화질이 안 좋은 거예요, 자꾸. 근데도 이런 설비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줌이 좋아서 줌으로 찍었어요. 근데 지금 올려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지금. 그 줌은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무 장치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그 쿠팡에 들어가면 줌 고화질 카메라에서 또 18만원짜리 있어요. 18만원짜리 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조명이 좋아야 돼, 집에서는. 조명 한 10만원어치? 10만원짜리 사고, 그 다음에 크로마키라고 알잖아요. 파란색이 뒤에 깔리면 인물이 선명해지는 장점이 있어요. 크로마키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 그 18만원이에요. 뭐 45,000원짜리도 있는데 18만원짜리 사고, 뭐 이것저것 사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거 줌 하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해보니까 그전에는 왜 제가 줌으로 잘 촬영하다가 안 했냐.
그 화면 공유 기능이 있어요. 줌, 어디나. 근데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그걸 확 키우니까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촬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촬영을 해서 계속 올리니까 어쨌든 늘어나는 거죠.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래서 요즘은 해외 직판하겠다는 연락 오는 회사가 굉장히,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 회사는 해외 직판하겠다는 회사가 늘어나면 무조건 이제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유튜브 광고를 했더니 이제 지금 중간 과정인데 이제 한 영상은 10월 말까지 15일에서 30일까지 20만 원 광고비를 썼어요. 아직도 쓰고 있는 거죠. 20만 원 갖고. 하루에 뭐 그래봤자 얼마예요? 15일 동안 20만 원이니까 13,000원이나 되겠어요? 추접스럽게 하는 거지. 광고를 팡팡 해야 되는데. 근데 조회수가 1300회예요. 그럼 대박 아니에요? 1300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도 유튜브 동영상 올리고 홍보하는 방법도 시간 되면 간단하게 이제 제 경험을 말씀해 드릴 텐데, 지금 이거 제가 있는 프로그램을 작동을 잘 못해서 그런데 이걸로 한번 볼까요? 이게 안 먹지. 이거 하면 또 안 먹. 그냥 하죠.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보면은 클릭하면 그 왼쪽에 그 동영상 설명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내 이름, 전화번호, 뭐 카페 주소 이런 거 다 올려놔 버리는 거죠. 그럼 그거 보고 연락하는 거고. 근데 더 좋은 홍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사업을 하실 거면 유튜브 하셔라. 근데 유튜브 하려면 카페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놓고 제가 이제 하려는 거는 구글에 검색어 광고를 하려고요. 카페를 구글에 검색어 광고 하는 거예요. 유료로. 그 다음에 구글에 검색어 광고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준비가 된 거죠, 저는. 그러면 유료로 돈 주고 홍보 대행사에다가 일반 미디어에 홍보를 하게 하려고요. 그러면 이제 카페를 베이스로 삼아서 소셜 미디어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홍보하고 일반 미디어에 또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미디어에 노출된 걸 또 카페에다가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전에 다 했어요, 제가. 근데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하나하나 다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그 만드셔라고 꼭 진짜 만드시기를 권합니다. 지속가능 경영연구소 만드신 건가요?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면 그냥 이거를 주소로 날려 보내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홍보를 하더라도. 나중에 메일링 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메일링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메일 주소가 없다는 거예요. 메일 주소가 없어서 보낼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승부 글로벌 임팩트에다가 메일 수집기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웹상에 컨설팅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웹에 이메일을 다 긁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10만 개 모아요. 그럼 이제 불법 메일링이 되잖아요. 불법 메일링 그거는 저는 이제 물론 전 되게 좀 정직하게 운영하는 편인데 남한테 큰 피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 메일 보내는 게 그렇게 막 사람을 괴롭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신 거부 버튼 딱 달아서 한번 날려버려요. 10만 개. 그래서 수신 거부 버튼을 달아놓고 동의하지 않으면 눌러주세요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안 누르면 그냥 쓰면 돼요. 그렇게 해서 메일링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업이잖아요. 뭐 어떤 놈은 진짜 뭐 도둑질도 하는데 그거 뭐 메일 그거 수집해서 보낸다고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이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메일링을 하면 사업으로 확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카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메일을 받고 올 수 있는 곳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래서 메일을 보냈는데 거기서만 읽고 날아가 버리면은 고객이 축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페 유튜브가 항상 베이스 역할을 하는 거죠.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거 만들어 보니까. 아직은 느낌 없어요? 근데 하여간 모든 거는 그냥 애정을 가지고 관리하면은 이게 자기가 꼭 해야 되고 필요하면 다른 걸 보면서도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썸네일도 내가 썸네일을 만들어 보면 다른 사람들은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지 그냥 보게 되잖아요.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내 건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걸까, 글씨가. 근데 딴 사람들 거 보면은 규칙이 굉장히 단순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색깔도 한 줄에 한 색깔씩 썼구나. 노란색, 빨간색, 뭐 흰색. 이거 뭐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썸네일을 만들기 전에는 그거를 알아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안 들어오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거 카페 괜찮네. 그런 마음만 들면은 이거는 금방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지금 하시는 것만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한번 쭉 정리하는 거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거 4번 갖고 좀 힘은 들긴 하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죠. 오늘은 2번째 날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기본편은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게 쓰세요 그랬는데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통합력이잖아요. 이 내가 쓰는 전체 글이 어떤 내용인지 내가 모른다니까요. 이걸 요약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게 제목을 만드는 거는 실력입니다. 여기서는 실력이에요. 이건 테크닉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첫 번째 규칙은 이해하셨잖아요. 제목을 두루뭉술하게 막연하게 쓰는 게 아니라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그 내용을 뽑아내듯이 어떻게든 정확하게 쓰는 것. 이게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잘 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썸네일을 잘 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썸네일만 봤을 때 낚시하지 말고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걸 정확한 제목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클릭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힘들다. 이걸 이해하시면서 제목 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라는 거죠. 제목 정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제목이 나왔다고 쳐요. 제 카페는 오늘도 보수 중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별로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이런 제목들은.
보수 중이다. 그러니까 너무 막막한 거잖아요. 뭐 늘 보수하겠지. 근데 더 좁혀야 된다. 이런 걸 좁히는 게 어렵고 이런 걸 좁히는 게 실력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제목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한데 방법은 항상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꿈. 희망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페도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곧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카페가 될 거다. 이게 뭐 보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자꾸만 한 걸음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제목 정하는데 하여간 한 7, 80%는 제목 정하는데 쓰는 것 같아요. 시간을. 그것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별로 어려울 게 없다는 거죠. 그 제목을 제대로 정해 놓은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거는 문단 시작할 때 결론부터 쓰라는 거죠. 결론. 그래서 우리는 훈련된 사람도 기초에 충실한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그 결론을 먼저 써요. 그걸 두괄식이라고 하잖아요. 머리에다가 마무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괄식으로 쓰고 밑에는 안 읽어도 상관없게 글을 쓴다. 근데 밑에도 계속 달 때는 자기가 쓰고 있는 주제가 처음 출발한 것, 이것도 같이 달아줘서 그 글만 읽고도 그 전에 있던 사건을 알 수 있게 정리해 주는 게 역삼각형 기법이고 좋은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게 쓰고, 두 번째는 두괄식으로 쓴다. 그래서 결론부터 쓰는 거죠. 결론부터. 세 번째는 단문으로 써라. 그러니까 단문으로 쓴다는 거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단문으로 쓰는 거는 심플 센텐스로 쓰는 거죠. 그래서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죠. 여기서 마침표를 찍으라는 거예요. 끌고 가지 말라는 거죠. 되도록.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도 보세요. 자, 한 문단이죠.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 여섯 문장, 일곱 문장, 여덟 문장, 아홉 문장, 열 문장이죠.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쓰기가 쉬워져요. 글을. 그리고 우리가 쓰기가 쉬워지면 읽는 사람도 읽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에서 마침표를 어떻게든 끊으라는 거예요. 끊어지잖아요. 다 끊어졌잖아요. 뭐 이것도 굳이 막 어거지로 하면은 중문, 복문을 쓰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끊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쉽고 이렇게 하면은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초보자들 좀 끊는 게 무조건 안전합니다. 그리고
명문장일수록 대부분 이 구조를 가져요. 짧게 써야 돼요. 이렇게 끊으라는 거죠. 이것도 끊었어야지. 뭐 이거 끊는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 끊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흐느적 하면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중문은 그래도 이해가 가요. 이거는 중문은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 컴마죠, 컴마. 마침표가 아니라 컴마고 또 연결되는 거예요.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 컴마 또 이어지는 이 구조가 중문 구조인데 이거는 그나마 낫다는 거죠. 진짜 복문은 주어 플러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거를 또 목적어로 삼아서 또 서술하는 이 구조가 복문 구조잖아요. 이거는 진짜 안 쓰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단문으로 써라. 그러니까 문장을 끊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끊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무의식 상태에서 그냥 이거 읽었어요. 그냥 읽고 되게 쉽네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미 똑같이 끊으시라는 거죠. 이것만 돼도 정말 글을 잘 쓴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전부 단문으로 처리해라. 그 다음에 단결체로 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형용사, 부사 이런 거 다 버려요. 다 버리고 조금이라도 필요 없으면 버려요. 쉼표도 필요 없으면 버려요. 접속사도 필요 없으면 버려요. 것이다 버려요. 다 버려요. 그래서 뼈만 동동 떠다니게 써요. 그러면 아름다운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서 마구 형용사 쓰고 부사 쓰고 수식하고 비유하고 은유하고 막 난리 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건 문학할 때나 하고 우리가 홍보글을 쓸 때는 건조체가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건조체 쓰는 요령은 하여간 딱 봐서 이건 없어도 돼. 이건 다 버려요. 그러면 글이 깨끗한 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지키면 여러분은 이미 아주 훌륭한 문장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지키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단계는 글감이에요. 글감 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내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뭘 쓸 거냐? 내 이야기예요. 남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얘기를 쓰면 돼요. 내 얘기가 뭐냐? 내 얘기가 뭘까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경험이 내 얘기죠. 물론 이제 당연히 홍보글은 홍보를 하기 위한 글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모든 게 내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 있게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그거 너무 많이 이제 배웠죠. 뭐 글쓰기를 어떻게 설명할까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냥 내가 느낀 거 다 써요. 이거 제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제가 운영자예요.
그래서 뭐 다시 만든 유튜브 채널 썸네일 만족스럽다. 야, 그럼 네가 만족스러운 걸 왜 여기 썼냐? 저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어려운 게 아니더라. 해외 직판도 어려운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유튜브 썸네일 만족스럽다 이 얘기를 하면서 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도 유튜브 하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위에 또 다른 글도 있으니까 뭐니까 티쿤이 카페, 소셜 미디어, 그 다음에 공중 미디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법이라는 글도 썼으니까 그거하고 연결을 시킨 거죠.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어렵지 않았어. 근데 보세요. 지금 이제 오늘은 4분이 참석하셨는데 2분 안 하셨잖아요. 카페 안 하셨고 유튜브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도움 받는 거잖아요. 유튜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다음번에 저 시간 나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쓰는데 내가 그 영상 제작 툴로 줌을 선택한 이유는 이걸 써주려고요. 그러면서 알아보니까 OBS도 있고 뭐뭐도 있는데 나한테 맞는 건 이런 거더라. 내 얘기잖아. 그래서 나는 줌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줌을 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이게 내 얘기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빠져요. 그래서 줌은 이렇고 뭐 OBS는 이렇고 뭐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클래스도 그게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도 동영상 촬영 기능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내가 왜 줌을 썼느냐, 이 얘기를 함으로써 너도 줌 써가 아니에요. 이거 뭐 각자 이렇게 쓰면 되는가 보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궁금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촬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할 테니까. 그래서 내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겪는 모든 것, 이게 사실은 가장 좋은 글감입니다. 왜냐?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또 내가 기업을 일궈 나가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기업을 왜 만들었고, 이 상품을 내가 왜 만들었고, 이 상품을 만들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특허를 내려고 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이런 얘기가 전부 다 소중한 글감이라는 거죠. 그게 홍보 수단이 됩니다.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처음 만든 유튜브 썸네일. 쓴다고 뭐 누가 잡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현재, 옛날 얘기 말고 지금 여기에서 겪는 모든 이야기가 아주 좋은 홍보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홍보거리를 그렇게 찾는데 이거를 약간 이제 고급스럽게 얘기하면은,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은 희노애락 애호욕을 쓰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이걸 찾아내면 글감이 나와요. 그래서 기쁨이죠. 노여움, 사랑한다는 거, 즐거운 거, 이거는 슬픈 거죠. 미워하는 마음, 희노애락, 애호, 욕망, 욕구, 여기에 뭐 두려움, 이것도 다 감정이거든요. 야, 나 흐뭇해. 이유가 있잖아요. 흐뭇하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흐뭇함의 근원을 찾아가는 게 사실은 통찰입니다. 통찰. 그 다음에 그게 숙고죠. 생각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글을 못 쓸 수 없어요. 왜냐? 감정이 없다고요. 내가 내일을 진짜 사랑하면 화가 나잖아요. 혹은 내가 내일을 진짜 사랑하면은 안타까운 마음도 생기잖아요. 이런 자기 감정이 어디에선가 기인했거든요. 감정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삶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일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가면은 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기는 그걸 쓰는 거잖아요. 일기는 희노애락, 애호욕, 그 다음에 두려움, 뭐 이런 감정들이 어디서 생겼는지를 자기를 성찰하는 과정이 일기 쓰기잖아요. 홍보 쓰기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자기 감정을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로는 되도록 안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누구나 쓸 수 있거든요. 그거는 똑같은 사물,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내가 느끼는 감정과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사건을 기술하는 건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 객관적인 사건과 객관적인 사물을 바라보는 내 생각과 내 시야, 내 시각, 이게 글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 지금 일한 거 너무 기분 좋아. 왜? 그게 글감이라는 거죠. 나 일 요즘 너무 힘들어. 왜? 뭐 이유가 있겠지. 이런 걸 찾아내는 게 글감이고, 그런 게 정말 간단한 것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고객하고 소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끈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글을 통해서 사람과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느낀 어려움은 그 사람도 느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 얘기를 쓰라는 거예요. 내 얘기. 그래서 뭐 정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맨날 뭐 남의 진짜 왜 카페에다 뭐 이렇게 단톡방에 보면 왜 남이 만들어 놓은 디자인 갖다가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좋은 글. 그런 건 제 선배가 진짜 난 그 사람이 왜 그 짓을 하는지 진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의 역사 그 사람이 해요. 진짜 뭐 몇 년째 오늘 옛날 역사 속의 오늘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단톡방으로 뿌리는 거죠. 자기 관계. 근데 그 사람 얘기가 자기 걸 베껴서 자기한테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 귀중한 시간을 차라리 밥 먹고 잠이나 자지 그걸 하냐고.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하여간 어디서 진짜 보기 좋은 걸 하나 베껴가지고 또 곳곳에 뿌려놓으면 자기한테 또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신경 쓰는 사람은 진짜 추석이나 설 때 남의 카드 베끼면 안 돼요. 진짜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내 감정을 써야지. 내 삶을 쓰고, 내 느낌을 쓰고. 이런 훈련을 계속하는 게 홍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래서 내 얘기를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글 쓰는 사람들이 자꾸만 충고를 하려고 그래요. 충고. 조언.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습관이 생기거든요. 글 쓰다가 보면. 그래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나 잘해.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제발. 네가 하는 말이 맞다는 보장도 없어. 그 다음에, 그래서 충고는, 조언과 충고는 해달라 할 때까지 절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하고 충고하면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런 감정밖에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 쓸 때도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내가 좀 아는 척 하지 마라. 그다음에 충고하지 마라. 너보다 더 귀신처럼. 이 세상이 너무 넓어서 말이에요. 제가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르치지도 말고, 충고도 하지 말고, 조언도 하지 말고, 권유도 하지 마라. 그럼 뭘 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상대편이 따라 하든 안 하든 그건 내 소관 바깥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하되 전체를 얘기하지 말고 개인 얘기를 하라는 거죠. 개인. 무슨 얘기냐? 우리가 수학여행 사진 보여주면요, 전부 자기 얼굴만 찾습니다. 거기서 남 얼굴 찾지 않아요. 자기 얼굴 찾아요. 단체 사진에서 자기 얼굴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이 전체를 얘기하면은 오히려 글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초점을 개인에게 맞추고 핀을 좁혀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는 가장 먼저 하는 거는 내 이야기를 쓴다. 이거를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소설과 노래 내용 중에 70%는 이별 얘기를 해요. 이별 얘기를 해요. 20%는 사랑 얘기를 해요. 근데 이별과 사랑 얘기는 인류가 탄생해서부터 지금까지 늘 하던 얘기거든요.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이도령과 춘향 얘기나 이 서술 구조가 똑같잖아요.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남의 연애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공한 드라마는 아주 디테일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의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서 사랑과 이별이라는 기본 주제는 8,000년 전 사람, 기원전 8,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이 서술 구조가 똑같은데 시대의 환경과 그 다음에 지역 환경에 맞춰서 이게 변형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사실은 다 똑같아요. 대부분.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논어 보고 있는 거고 맹자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 얘기. 내가 느끼는 얘기를 해주면은 그거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재가 되고 주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얘기를 하셔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쓸 때는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팩트가 말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과 사건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는 사실과 사건, 글에 쓰여진 사실과 사건을 느끼는 거죠. 느끼고 감동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제 비유로 가장 좋은 비유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레닌이 썼던 비유예요. 살인자가 있어요. 초보자는 이 살인자가 나쁘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이 새끼가 왜 이렇게 나쁘고 이놈이 어떤 짓을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고급 선동가는 이 사람 피 묻은 손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의 피 묻은 손과 피 묻은 식칼을 보여줬어. 그럼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사진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퓰리처상 받았던 사진 기억나시죠? 뭐냐면은 굶주린 소년이 이렇게 막 죽으려고 그러는 상태에서 뒤에 독수리가 얘 쓰러지길 기다리는 사진 있잖아요. 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아,
얘가 지금 죽어. 그 사진 기자가 그것 때문에 그 자살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야 지금 독수리가 애를 지금 쪼아 먹으려고 했는데 너 사진 찍고 있냐? 이것 때문에 뭐 하여간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아프리카 기아에 시달리는 애가 지금 곧 쓰러질 것 같아요. 진짜 안타깝게 막 죽어가.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장면은 얘가 넘어지기만 기다리는 독수리가 뒤에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프리카에 지금 뭐 3천 그 애들이 뭐 하루에 몇 명씩 굶어가고 있고 곡식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미 감정이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 사진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얘가 진짜 너무 배가 고파. 그 독수리가 잡아먹으려고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구해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대부분의 글들은.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장면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막 미망인인 배우자가 죽은 여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설명할 때 그 여자는 너무나 슬퍼해서 정말 어찌할 줄 몰랐다 이렇게 썼다고 치는 거 하고 대부분 그렇게 씁니다. 근데 기자는 그렇게 쓰지 않죠. 지금 장례 기간 사흘 동안 밥도 거의 못 먹고 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너 번 기절했다. 그리고 거의 뭐 잠을 못 자고 있었다. 이게 슬픈 거잖아요. 근데 이 미망인이 진짜 뭐 너무나 슬퍼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그 미망인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말을 하게 하라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자료를 입증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시회가 성황이었다. 이런 거하고 전시회에 작년 대비 방문객이 작년 대비 50%가 늘었다. 50%가 는 게 성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팩트가 얘기를 해주는 거라, 팩트가 얘기를 하게 하라는 거죠. 문서보다는 영상이나 그런 게 훨씬 직관적으로 빠르다 말이 될 수 있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글을 쓸 때 편집하는 요령에서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사진을 꼭 쓰라는 거예요. 사진. 관련된 사진. 근데 암만 얘기해도 엉뚱한 사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무거나 보기 좋은 사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시대가 왜 유튜브로 바뀌고 있냐. 유튜브가 글보다는 몇십 배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글의 장점은 정확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글이 필요하다는 거죠. 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대본 없는 영상은 없어요. 그래서 글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도 이미 사진이나 그림이 왜 글보다 파급력이 더 크냐, 호소력이 더 크냐, 그건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잖아요. 그리고 그 정보는 사람의 감정에 호소를 하는 거거든요. 글은 거의 대부분 이성의 호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야지만 나오는 거고, 영상은 그냥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이 훨씬 더 강력하죠. 그 사진 한 장으로 글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진, 동영상은 정말 중요하고, 그걸 드러내는 데서는, 이런 북적북적거리는 전시에 사진 걸어주면 된 거잖아요. 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규칙이에요. 한 기사에는 한 주제만 담아야 돼요. 그래서 기사가 2개가 되잖아요. 내용이 두 개가 되면 기사를 나눠요. 짧게라도. 근데 2가지 소재를
한 그릇에 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는데 무지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슈 단위로 기사를 따로 만들라는 거죠. 근데 왜 이제 자꾸 묵냐? 그럼 이제 막 그 글이 많아질까봐 걱정하는 수도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게 그나마 좀 이런 우리 같은 이제 여러분 같은 기업 홍보 카페 중에서는 상당히 글을 많이 쓰는 데거든요. 하루에 5개보다 안 올라가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소재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분리하는 게 유리해요. 글도 많아 보일 뿐 아니라 사람들이 읽기가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사를 꼭지라고 부르는데 한 꼭지에는 한 내용만 담는다. 이것도 하나 우리가 글 쓸 때 요령으로 삼으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방금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발전 단계 걸 정리를 하면 내 얘기를 쓴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이야기를 써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얻어준 이야기, 뭐 다른 데 실렸던 얘기 이런 거는 나를 통과할 때 다 재해석해야 됩니다. 나한테 맞게. 그래서 내 얘기를 꼭 하셔요. 그 다음에 내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혹은 회사 활동을 하면서 겪는 모든 것,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감정,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해냈을 때 기쁨, 내 일이 잘 안 될 때 생기는 불안, 안타까움, 슬픔 이런 거를 글감으로 삼으면 카페가 생생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교감할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하여간 내 얘기를 쓰도록 하시고 하면서 가르치지 말고 충고하지 말고 조언도 하지 말고 하여간 좁혀서 얘기하고 이런 연습을 하셔요. 그 다음에 사실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이 말을 하게. 한 기사에는 한 주제만 담습니다. 이 정도를 하여간 이거 안 하더라도 앞에 4가지가 더 중요하니까 기본을 충실히 하고 요까지 하시고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할게요. 껐다가 입으로 하면 되니까 꺼버리지. 예, 하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가장 기본 말씀드렸고요. 기본 4가지. 그래서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세요. 두 번째는 두괄식으로 결론부터 쓰세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해서 역순으로 쓰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여간 단문으로 쓰세요. 네 번째는 건조체로 쓰세요. 그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는 하여간 내가 내 이야기를 해라. 내 이야기가 전부 다 정말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소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좀 사회에서 노력해서 이룬 사람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60년대와 70년대, 80년대에 한국 기업 수출 역군이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기록을 안 남겨요.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간 한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제 생각에는 한국이 그나마 이렇게 발전한 거는 기록하는 전통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조선 왕조실록이 500년 기록이잖아요. 다음번, 그러니까 중국이든 500년 간 제국도 별로 없지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250년 정도가 제일 길대요. 근데 저 한글을 못 읽는, 한자도 읽지도 못하니까 남의 글 보고 얘기하는 거지만 조선 왕조실록보다 더 긴 게 있대요. 뭐냐면 승정원 일기가 있대요. 승정원 일기. 승정원 일기는 승정원이 왕의 비서실이었거든요. 비서실에서 일기를 남겼는데 그거는 왕조실록보다 훨씬 더 긴 얘기인데 번역하는데 현재 속도면 몇십 년이 지금 걸린다는 거죠. 근데 악학괴범 이런 것도 궁중의례를 적어 놓은 책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부르던데. 근데 그거를 다 사진으로, 그림으로 그리고 이걸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조선 왕조실록은 열람이 금지된 책이잖아요. 그건 아무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왕도 그걸 못 보게 규정을 해놔서 실제로 또 뜯어본 몇 명 있긴 해요. 그죠? 그렇지만 이 정신이 진짜 놀랍지 않아요? 그 시대에 이 왕조가 끝난 사람들이 읽으라고 이걸 지금 쓴 거예요. 그거 좀 미친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읽지도 않을 책을 왜 적냐고, 이걸. 근데도 그 기록을 남겼잖아요. 지금도 이제 조선 사대부들이 쓴 시 보면은, 나 정말 어떻게 살아가면서 느낀 사건, 사실을 전부 한시로 표현을 했을까? 어마어마하게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지금도 남아있으면서 교육 강조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 전통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씩 수출했었던 사람들 만나서 그 얘기해요. 그 당시에 어떻게 당신이 수출을 해왔었는지 기록으로 남겨줘라. 근데 절대 안 해, 그런 거를. 근데 사실은 그런 기록이 진짜 중요한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김 선생님 이렇게 개발했었던 과정 자체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아무도 안 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시작하시지만 현재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 이 과정이 진짜 소중한 거라니까요. 그런 거를 기록으로 남기자는 거죠. 저는 어쨌든 티쿤 이렇게 창업부터 다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저렇게. 근데 아무도 안 읽죠. 아무도 안 읽지만 어쨌든 이게 남아는 있어요, 어딘가. 저한테 많이 남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남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내가 겪는 감정, 이거를 기록으로 남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카페를 운영하시고 유튜브를 만드시면 컨텐츠가 넘치는 거죠.
매일 써도 하루에 그만큼 쓸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걸 보면서 티콘을 활용하여 해외로 진출할 사람도 우리를 믿고 해주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해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고, 그러면서 하여간, 남의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쓸 수 있는 얘기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고도 하지 말고, 조언도 하지 말고, 그냥 나를 기록한다.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다음은 이제, 이건 심화 과정인데, 테크닉에 해당되지만 사실은 쉬운 글을 쓰는 요령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세종 임금이 진짜 울 수도 있는데, 글이 막 지금 우리 글은 너무 엉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글이 편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글의 주어가 사람이겠어요. 주어가 사람이 되도록. 그러니까 내가죠, 내가. 출발은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다. 주어가 사람이 되겠으면 된다면, 우리, 이런 정도. 근데, 글 쓸 때, 내 얘기를 쓰라는 거하고 통하는 건데, 우리라는 단어는 안 쓰는 게 좋아요. 우리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거지, 우리라고 묶은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요즘은 정말 좀 지나칠 정도로 지다를 많이 써요. 이거 거의 대부분 틀린 거예요. 문장 자체가 비문이에요. 보여지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왜냐? 이거 자체가 분석하면 보이어지다잖아요. 그죠? 피동과 피동 두 개가 들어가는 글자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이다죠, 보이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이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지다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방금도 똑같은 말이 너무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하고 제가 말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방금. 쓰여지는, 이게 피동형이라고. 너무 많이 쓰는 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피동형을 안 쓰면 사람이 주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동형을 쓰지 말라. 근데 이게 피동형 쓰게 된 이유가 영어나 일어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아주 유명한 책 이름이거든요. 우리 막 직역을 하면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이루어지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무엇을 할 것인가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게 한국 사람한테 맞거든요. 무엇을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런데 영어에서 이 표현은 수동형이잖아요. to be done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어도 이 표현이 무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저는 뭐 일본어를 그냥 잘 못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좀 심하게 하면 기자회견할 때 우리는 이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본어를 보니까 끝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기자회견을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죠. 일본어를 어떻게 발음해요? 표현하면 한번 해보세요. 이 기자회견을 끝내게
그럼 이제 직역하면은 어떻게 돼요? 끝내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거 끝내게 함을 허락해 주. 이게 정중한 표현이긴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말투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넘어온 거예요, 지금. 일본어 말투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 지다라는 피동형을 무척 많이 씁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어디로 가냐면은 의를 쓰는 거로 넘어가거든요. 그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나의 살던 고향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주어가 아닌 경우죠. 내가 살던 고향이죠. 그러니까 나의 살던 고향에서는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향이 주어인 거예요. 나의는 관형사가 붙은 거죠. 주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내가 살던 고향은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일본어에서는 노 자체가 주격조사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일본어의 노가 주격조사일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노를 쓰잖아요. 접속어로. 근데 주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주어가 되게 쓴다. 이 규칙을 생각하면 의를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이런 지다, 이런 표현들을 빼고, 의를 빼고, 이런 그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주어가 되게. 제가 지금 예문을 계속 뽑아야 되는데 예문을 못 뽑아서 설명을 좀 하기가 어렵긴 한데 하여간 사람이 주어가 된다. 그러니까 사물이나 사건이 주어가 되면 무조건 피동형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물이나 사건이 주어가 되는 순간에 피동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어가 되게, 내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회사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피동형을 쓰지 않으려면 사람이 주어가 되게 쓰고요. 이것도 너무 많이 쓰죠. 명사형을 쓰지 말고 동사를 쓰라는 거예요. 자, 한글에서는 동사가 중심이에요. 동사. 우리말에서는. 자, 보세요. 너무 많이 쓰는 거죠. 대화를 한다. 뭐 굳이 쓸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생각하는 거죠. 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건. 그죠? 생각한다. 밥 먹는다. 식사를 한대요. 을이 필요 또 없죠. 대화한다. 이거 필요 없는 단어란 말이에요. 생각하는, 사고를 한다. 근데 여러분도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글 써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이게 뭐예요? 사리를 느낀다? 죽이고 싶은 마음을 느낀대요. 이게 또 명사잖아요. 사리 자체가 명사죠. 근데 동사로는 뭐예요?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잖아요. 죽여버리고 싶다. 이게 사리를 느낀 거죠. 다시. 자, 목숨을 담보하고, 이런 단어는 절대 쓰면 안 되는데, 하기 있다고 쳐요. 목숨을 담보하고. 담보 자체가 이미 맡긴다는 명사잖아요. 담보한다는 말은 원래 단어 자체가 없어요. 표준어에 있질 않아요. 아예. 목숨을 걸고죠, 걸고. 건다는 건 동사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똑같은 서비스를 해야 한대요.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거의 똑같이 서비스 해야 합니다죠. 그죠? 왜냐? 서비스 하다는 것 자체가 한 단어잖아요. 마곡에서 즐거운 회의라고 동사를 만들어 버렸죠. 회의했다는 것 자체가 동사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마곡에서 즐겁게 회의했다는 게 맞는 표현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명사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이 명사형을 너무 많이 써서 우리말이 다
우리말을 버린 거예요. 그냥 동사를 동사 그대로 써주면은 부드러워지죠. 글 자체가. 이해되시죠? 식사를 한다.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논의를 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명사형, 근데 이것도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명사형을 쓰면서 동사를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움직이는 말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글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배경이 이 명사형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렵나요? 근데 이거 참 웃기지 않아요? 사리를 느낀다보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게 훨씬 더 쉬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 빌어먹을 이놈 한자어 때문이에요. 있어 보이잖아요. 이 빌어먹을 거라니까요. 담보하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담보하다. 근데 걸다잖아요. 그죠? 표현이 어디 들었다가 나오고. 전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를 끼워 넣으면서 명사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살아가면은 스스로 말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쪽에 네덜란드 애들, 어느 동네가 있었어요. 인류학 보고서에 나오는데, 동네가 있는데, 명칭은 다 잊어먹었어요. 네덜란드 마을이고, 여기는 중국인들 마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동을 안 해요. 거의 거기서 살아요. 근데 애들은 와서 놀아요. 그 경계선에 와서 지들끼리 막 놀아요. 여기서 언어가 생겨요. 말이 생기고 얘들만의 문법이 생겨요.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것도 의사소통하는 지장이 없으면 문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말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느낀다는 거는 사실은 중국어 영향 때문에 새로 생긴 거고, 원래 있던 말은 죽여버리고 싶다는 아주 좋은 우리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사형을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 얘기 듣고 들어가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하다 보면 입에서 나오는 거의 반 이상은 명사형이 나옵니다. 안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도 글 쓸 때 뭐뭐를 위하여에 대하여, 뭐뭐에 있어서, 뭐뭐에 의하여, 뭐뭐에 관하여, 이거 무지 많이 쓰거든요. 북한 1호 법령이 아이들에게 연필을 공급할 때 대하여예요. 1호 법령이. 근데 북한이 한글 전용을 굉장히 일찍 채택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남한보다 더 발전해 있어요. 근데 북한 말투에서는 일본어는 전혀 제거 못했어요. 없애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놈의 뭐뭐를 위하여,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있어, 이거 다 빼도 글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것도 사례를 계속 뽑아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특히 뭐뭐에 대하여 이런 단어가 입에서 튀어나오거나 글 쓸 때 등장하면은 일단 경계를 하셔요. 이런 말이 들어가면 명사형이 무조건 따라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안 쓰도록 노력하는 게 좋고요. 이거 어디랑 통하죠? 지금 제가 간결하게 쓰라는 거하고 통하는 거예요. 간결하게 쓰라. 이런 필요 없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글이 간결해지지 않아요. 세 번째는 그 다음은 이제 겹조사를 안 쓰는 게 좋아요. 겹조사는 이런 거죠.
작가와의 대화. 조사가 2개 붙은 거죠. 근데 작가와 대화가 맞는 거 아니에요? 작가와 대화가 맞지. 왜 작가와의 대화일까요? 필요 없는 단어예요. 세계로의 전진. 진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계로 전진 아니에요? 의가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글을 쓰다가 의자가 나왔다 그러면 빨간불을 켜셔야 돼요. 경고 메시지를 스스로 발동을 시켜야 됩니다. 권력의 의지, 권력을 향한 뭐 이런 거 뜻이겠죠. 이건 뭐 좀 이상한데 권력을 향한 뭐 권력의 의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겹조사를 쓰면 문장이 무조건 복잡해집니다. 근데 막 그 간단하게 쓰자 그러면서 이렇게 없어도 되는 단어를 왜 쓸까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겹조사 안 쓰기도 글 쓰는데 되게 중요한데 이게 너무 이제 흔해 터져가지고 이게 이상하다는 것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나운서들도 아나운서나 작가도 이렇게 씁니다. 근데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야, 이 의가 없어도 되죠. 확실히. 없어도 되는 걸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없어도 되는데 왜 이걸 쓰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뭐 흔히 이미 뭐 장난삼아 많이 종종 들었잖아요. 처가 집에 갔다.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틀렸다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왜 틀렸는데 이거는 그 맞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더 심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처갓집 댁에 갔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안 써도 되는 단어는 쓰지 마라. 처보다 다. 겹치는 말이라니. 역전 앞에서 만나자? 이거 틀린 것도 다 알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앞전자잖아요. 그죠? 역전에서 만나자가 맞는 말이에요. 이거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역 앞에서 만나자 그래야 되는데 왜 역전 자체가 앞전자인데 역전 앞 이거 자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전 앞이 되니까 역으로 가야 돼요? 역이 되는 하여간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게 전부 다 없어도 되는 단어를 집어넣지 않는 게 간결한 문장을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미 막 서로 전부 다 이게 틀렸다는 건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도 틀린 거라 그러면 못 알아듣는 거죠.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글을 쓰면서 조사의만 안 써도요. 조사의만 안 써도 또 명문장이 됩니다. 의는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는데 저 책에서 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 두꺼운 책에서 제가 쓴 책이잖아요. 의를 거의 찾을 수 없어요. 그래도 문장을 만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의는 100% 일본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100%, 99%, 훈민정음 서문, 어제 훈민정음, 뭐죠? 거기도 의는 나오니까. 거기도 겹조사 나와요.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에도 와로로 나오잖아요. 중국 문자와 서로 삼았지 아니할세 이렇게 쓰면 되는데 나오는데 그 당시 어법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만 처벌은 안 쓰면 유리하다. 그래서 유명한 표현이죠. 나의 살던 고향. 이 보면은 이 자체가 나의 살던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이미 주어가 고향이 되잖아요. 고향,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던 고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의만 안 써도 문장이 정말 좋아지고 의를 안 쓸 때 생기는 가장 큰 효과는 사람이 주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규정을 지키면
글이 매끄러워지는 건데 사람이 주어가 되게 쓰고 명사형을 쓰지 말고 이렇게 의를 쓰지 않는다. 이것만 해도 글은 무척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막 부분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지시어, 대명사 이런 거를 되도록이면 쓰지 마요. 그러면 부분 뭐 이런 막연한 표현들 있잖아요. 진짜 이거는 거의 일본어에서 온 건데 이 단어 많이 쓰지 않아요? 일정 부분? 이게 진짜 맞는 표현은 뭐죠? 이런 어느 정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정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정이 뭘까요, 도대체? 일정이. 어떤 한자 쓰는 거죠, 일정은? 한일자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게 막막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어려워져요, 글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문장으로 거의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것, 저것, 그것, 이런 지시어를 딱 그에 맞는 대상어가 있거든요. 얘가 가르치는 어떤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원래 그 대상을 갖다 놓으면은 읽기가 쉬워져요. 예를 들어 이게 무슨 표현이면 거시기, 머시기 이런 표현하고 거의 비슷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시어 안 써도 거의 대부분 글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결형 어미 것이다. 무척 많이 쓰는데요. 것이다는 피해도 돼요. 거의 안 써도 됩니다. 너무 사소해 보이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오타가 5개 정도 한 페이지에 있다. 그러면 책 못 읽습니다. 그렇죠? 뭐 이따위 책을 만들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잘못된 표현들이 5-6개 들어가면은 글이 무진장 어렵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중들이 쓰는 단어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다음까지만 하죠.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읽어주길 바라서잖아요. 읽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쓰는 거고, 또 하나는 글을 쓸 때 내 얘기를 하는 거고, 가르치지 말고 조언하지 말라 그랬지만 그거는 대놓고 하지 말라는 거지,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걸 관철시킬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고 이해하기 쉽게 글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해하기 쉬운 거는 쉬운 단어를 쓸 때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글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외국어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외국어는 중국어잖아요. 그러니까 한자어가 한글 생활을 너무 많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일본어입니다. 일본어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영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미 이게
한자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고, 일본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고, 영어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되어 버릴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기왕이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거를 빼고 되도록이면 고유어를 쓰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고유어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써온 단어들이에요. 단어가 없었을 리가 없어요. 아니, 사람이 살아가면 무조건 단어가 생긴단 말이에요. 말과 글이. 그 말과 글은 자기도 모르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외래어들은 이해하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왜 생기는지 아시겠죠? 대중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먹물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 전부 유학 갔다 온 애들이 다 이 짓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유학 갔다 오고, 일본 유학 갔다 오고, 중국 유학 갔다 온 애들이 한글날은 한글날대로 기념한다 그러면서 한글을 망쳐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것만 이걸 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쓰기 요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에 없는, 일본에 없는 행위를 표현할 때는 저절로 한글이 생겨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안다리 걸기, 밭다리 걸기, 밭다리 후리기.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밭다리 감아 돌리기, 오금거리, 호미거리, 낚시거리. 뭔지 알겠죠? 이런 훌륭하다기보다 그냥 고유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냥 너무 쉽게 한자어를 쓰고 너무 쉽게 일본어를 쓰고 너무 쉽게 영어를 쓰다 보니까 글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정말 이제 기절하는 게 이런 단어예요. 전화 가능해? 있잖아요. 전화할 수 있어? 지금 전화할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전화해도 돼? 그러니까 하다 되다라는 더 쉬운 말이 있는데도 우리는 너무 이 단어를 많이 써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서 써야 되겠지만 정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가능이라는 단어는 되다, 하다로 다 바꿀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가능이라는 말을 자꾸 쓰냔 말이에요. 공급 가능해? 공급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해? 지속 가능해가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한자로 쓸 수 있으세요? 지속 가능해 한자 쓸 수 있는 사람, 이제 저도 뭐 안 써서 못 써요. 저는 한자 되게 잘 쓰는, 한문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거의 안 쓴 지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못 쓰는데, 지속 가능한 경제, 이거 되게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대중들이, 할머니가 알아먹겠어요? 지속 가능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니까 고치지도 못하겠는데, 하여간 말은 뭐 굳이 안 고쳐도 되긴 하겠죠. 근데 그래도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죠. 저는 그게 늘 궁금해요. 지속 가능한 경제. 그걸 어떻게 바꿀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되게 어려운 단어긴 해요. 그래서 일단 가능이라는 단어는 진짜 안 썼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두 번째는 이 변화라는 단어도 바꾸다, 바뀌다라는 더 쉬운 말이 있거든요. 바꾸다, 바뀌다. 그렇죠? 99% 이거로 쓸 수 있습니다. 바꾸다, 바뀌다. 근데
이거하고 연결되는 게 의도 빼야 돼요. 대부분. 의를 빼면서 통째로 문장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근데 하여간 이 두 가지는 정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안 쓰면 글이 좋아집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멀쩡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쓰다가 무슨 회사 일정표만 썼다 그러면 조식, 중식, 석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도 이런 걸 자꾸 쓰잖아요. 그 다음에 유의미한. 이거는 원래는 없었던 단어예요. 근데 무의미한이 있으니까 이걸 쓴 거거든요. 근데 의미 있는이라는 뜻이잖아요. 뜻 있는. 다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꾼 게 더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인천에 위치해 있는 뭐가 틀린 걸까요?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중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으로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겹치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 들어보면 인천에 있는 해도 되는데 위치한다는 또 한자죠. 다 한자예요. 얘들 다 한자가 기어 들어온 거예요. 금일, 차주, 금번, 오늘, 다음 주, 이번, 그죠? 다 있는 단어거든요. 세척사과. 씻은 사과 그러면 안 되나? 씻은 사과. 근데 우리가 제 글은 읽으면 어쨌든 사람들은 저를 이제 글 잘 쓴다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한자를 거의 안 써요. 웬만하면.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한자를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한글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거기도 해요. 근데 세척사과가 아니라 씻은 당근이죠. 씻은 당근, 씻은 사과지 왜 이게 세척이냔 말이에요. 용이하다. 야, 이 용이하다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이거는 쓸 수 있겠네. 진짜 한자는 하도 안 써서 용이하다잖아요. 그죠? 진짜 또 이것도 안 된다. 이게 쉬울 이자잖아요. 이 주역할 때 역자죠. 바꿀 역인데 이로 읽는 거예요. 용이하다의 이자는 이 이자예요. 쉽다. 용이하다가 아니라 쉽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척사대회 뭔지 아시죠? 젓가락, 그러니까 보름맞이 척사대회라고 걸어 놓는데 윷놀이대회, 윷놀이대회. 이런 거를 너무나 쉽게 쓴다는 거죠. 담당하다, 맞다, 담보하다, 소요되었다. 이거 어떻게 바꿔요? 소요되었다. 2, 3개월 걸렸습니다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단문으로 썼어요. 간결체로 썼어요. 한자 안 쓰고 한글 썼어요. 이렇게만 쓰면은 여러분 글은 갑자기 있잖아요. 수준이 확 달라지는데 문제는 여기서 걸린 시간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바꾼 것만 몇 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글쓰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꼭 바꾸세요. 뭐 글쓰기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거 몇 가지만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거 준비된 재료가 소진되었습니다. 야, 좀 너무하지 않냐, 너? 그냥 준비된 재료가 떨어졌다고. 근데 있어 보이죠. 이게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뭐 이런 식이죠. 습관을 바꾸는 인데 습관을 변화시키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거를 쓰지 말라. 제가 이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 해외 직판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해외 직판. 그 전에 제가 이 말을 만들기 전까지는 역직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역직구하고 해외 직판은 전혀 다른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정확한 단어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건 안 되겠더라고. 사실은 일본에서는 제가 일본에서 이 단어를 쓰는지 모르고 있을 때 제가 일단 만들었어요. 월경전상이라는 거. 왜냐하면 요즘은 사람들이 안 쓰는데 김동완 국경의 밤에도 보면 월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표준어예요. 나라의 경계선을 넘다는 게 월경이거든요.
월담은 알잖아요. 월담했다, 월경했다. 이게 표준어였는데 안 쓰다가 보니까 그냥 이제는 이제 뭐 여성의 생리 현상을 나타내는 거라서 너무 꺼려해서 제가 포기를 했는데 크로스 보더 트레이스라는 거 단어를 쓰거든요. CBT라 그래요. 근데 CBT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쓸 수만 있으면 이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월경직반.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몰도 제가 이제 만들어는 봐서 좀 쓰다가 하도 뭐 되지도 않아서 안 쓰고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이 전상점이에요. 전상점. 전자상거래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한자를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막 영어 그대로 쓰고 이런 건 피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범위에서는 그 순수 고유어를 쓰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글 정말 쉽게 쓰세요. 이 소리를 들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새로 생긴 단어는 통하잖아요. 이제 화상이라는 단어 대신에 한상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닌데 한상이라는 단어 이렇게 만들어 쓰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되고 하여간 기왕이면은 한글 쓰고 쉬운 말 쓰고 그래도 안 되면 한자라도 쓰는 게 낫지 정말 배웠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막 이런 단어 쓰는 게 굉장히 싫더라고요. 말 만들기 귀찮은 거죠. CMO, CTO. 진짜 알긴 알겠는데 진짜 이런 것도 그냥 생각 없이 막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초는 단어잖아요. 단어가 쉬운 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저 네이버를 우리가 할 때 사진을 이렇게 넣고 그 옆에 거기에 대한 사조, 그러니까 설명을 이렇게 붙여도 되는 거죠? 그럼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죠. 그거야 뭐. 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해놓은 게 아닌 이상 상관. 아니,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네이버에 들어가보면 전부 이렇게 문장으로 전부 연결이 쫙 돼 있잖아요. 사진으로 설명하는 게 편할 때는 사진으로 하는 게 좋죠. 그럼요.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이 훨씬 설득하는 수단으로는 뛰어납니다. 훨씬 좋아요. 근데 지금 많은 카페를 들어가 보면 전부가 다 이렇게 그 문자로만 이렇게 설명들이 돼 있어서 사진 쓸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설득하는 게 목표지, 그렇지. 무슨 그렇죠. 그거 자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이제 하여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대신에 이제, 그거 말고 지금은 이제 그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양이 쌓여야 질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기 쓴다고 생각하고 회사 경영일기 쓰시는 거예요. 경영일기를 꾸준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나머지 거 하고 그 다음에 편집하는 요령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하고 편집하는 요령하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카페나 이런 우리가 홍보를 어떤 채널로 할 거냐 이거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카페 없으신 분들은 카페 되도록 만드시고 있는 분들은 내용을 채우시고 그렇게 하면서 또 같이 검토를 해보죠.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